네, 반갑습니다. 철도연구원의 이일합니다. 선거를 하고 거의 두 달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하에 아직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보통 끝나고 나면 관심들이 없어지는데 거의 좌석에 다 찰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기 계시는 기술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셔야지 사업이 좀 추진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입체공간 개발에 대한 개발 기술이라는 타이틀로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지금 그 철도 입체공간 개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 터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선로를 이설하는 방식을 지금 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공 지반, 인공 데크, 라고 또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있는데 기존의 선로를 유지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신설 터널 방식을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공 데크 방식은 조금 한국에서는 비주류 측면 쪽으로 빠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좀 관심을 덜 받고 있어서 이제 연구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표적 미래도시라는 그림으로 한 장 따온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서울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아파트는 자주 보시던 엄마 아파트입니다. 거의 100년 뒤의 서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고 공통점은 어쨌든 100년이든 200년이 지나면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게 있습니다. 복합적인 공간을 계속 개발을 해서 어떻게든 빌딩은 계속 올라간다는 게 공통적인 인식이고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확정된 미래 도시 기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지하로 이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어떻게든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왼쪽 게 지금 인공 지반을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밑에 선로가 있고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밑에 말뚝을 받고 칼럼을 세우고 그대로 올려서 여기까지 공간 확보해 주면 이 위에 부분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인공지반을 만드는 데까지 열차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인공지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필요한 기술이 뭐냐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하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반을 활용한 지하화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통상적으로 굉장히 대규모로 개발을 합니다. 좁은 면적이 아니고 굉장히 큰 20선, 30선이 있는 기지나 역사를 대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늘 토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신설 터널을 만들어서 선로를 옮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노량진 구로역 구간에 과거에 검토했던 내용인데 지금 2복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아마 3복선 정도는 지하화로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도도 당연히 대신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도로 들어가더라도 터널의 직선부는 개발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대규모 고층 빌딩을 만든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빌딩은 측면으로 빼야 되겠죠. 위의 공간은 단순하게 이 정도의 용지로밖에 활용도가 좀 낮지 않을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일단 BTS 이름은 붙였는데 기능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되어져 있던 공간을 지상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자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 상태에 있고요. 철도 지하화의 개념에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액티브하게 터널을 새로 파가지고 지하로 넣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유지한 채로 하면은 조금 이제 패시브한 지하화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인공 데크를 사용하는 방식에서의 활용 트렌드입니다. 1세대 트렌드는 기지를 건설하면서 같이 이렇게 데크를 설치를 해서 위에다가 주택단지를 올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냥 공사할 때 같이 공사를 하면 되고요. 2세대 방식은 기존 선로에 심플하게 양쪽에 거들을 세워서 공간을 확보하고 빌딩을 올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레지던스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보통 영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채택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소규모의 개발이 아니고 구역에 대한 정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도심에 대한 재구조, 재생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메가시티에서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벽화 공간개발 핵심 트렌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례로 나오는 대부분의 공간개발은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내용하고 실패를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차량기지 상부 양천 아파트 사례고요. 건설할 때 같이 했습니다. 기지를 건설할 때 아파트까지 같이 건설한 상태에 있고, 일부 입출구구의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이 있지만 전체적인 생활 환경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도에 5.16하고 가정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초기 계획은 선로에다가 데크를 덮고 선로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와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파트를 옆으로 뺐습니다. 이제 선로 위에다가 짓지 못한 상태죠.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옆으로 빼서 그냥 단순하게 임대 아파트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 옆으로 빼는 대신에 여기 5유역이고요. 5유 위에다가 인공 데크를 시공을 하고 위에다가 소형 공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축구장 하나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주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주변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내 현황이라고 일단은 타이틀을 붙였고요. 지금 뭐 다들 아시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죠. 비용과 제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고려 촬영기지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동안 협의를 했지만 결국은 이전을 못하고 다시 원점에 돌아와 있는 상태에 있고요. 오리동도 선로 상부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던 사례가 있고, 신안산성도 이런 계획이 있지만 뭐 실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희 한국에서 이제 착수를 한다 이런 이제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시작을 선언하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후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후속법들이 또 제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현황이 되겠습니다. 터널을 신설을 해서 옮기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표적으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봤지만 굉장히 다 소규모 사업들이었고요. 타이완은 전체 철도 노선을 지하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타이베이를 제일 먼저 시작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 타이베이는 현재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다른 중소도시들도 지금 똑같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타이베이는 대안이 없었던 이유가 이게 지금 도로하고 철도 같은 공간에 계속 있었습니다. 시내 구간에 보면 건널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40-50개 정도의 건널목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제 교통적인 제약 때문에 이런 굉장히 많은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을 해서 도시 발전에 굉장히 큰 저해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베이 대만은 지하화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 무조건 지하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상부 입체 공간에 대한 개발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지하화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중앙정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타이베이의 경우에는 완전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열차를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현황도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 조금 이제 특이한 사항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버고슈는 계획은 1950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0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약 한 85년도부터 실질적인 설계 작업을 통해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건설 중이고요. 35년째 건설하고 있습니다. 35년째 건설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 구역 전체가 파리 13구역인데 이게 개발이 될 수가 없는 지정학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촬영 기지가 있고요. 우측이 세네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데크 방식을 채택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단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데크를 올리고 쭉 가서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데크 표고차가 4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브리그고쇼에서는 좌측은 도로를 완만하게 선형계획을 새로 세워서 도를 새로 놨습니다. 완만하게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다 도를 다 새로 깔았고요. 반대쪽은 넘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천이었기 때문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로가 있는 구간과 기지가 있는 구간 데크를 전부 다 깔았습니다. 얘는 I 거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드를 다 깔아놓은 상태로 위에로 공간을 개발을 합니다. 뒤에 보이는 요 4개의 건물은 정부 청사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국립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안에는 전시관하고 공연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밑에 있는 철도 라인에서 소음 진동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음 진동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앞쪽도 보면 굉장히 많은 대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학교 교육시설하고 주거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 라인이 이쪽 라인을 따라서 전부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건설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개발되는 이제 이 구역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국처럼 40년 하고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뉴욕에 있는 허드슨 차량기지의 개발 사례입니다. 이게 과거의 허드슨 차량기지고요. 반을 잘라서 뒤쪽 반만 현재 개발을 했습니다. 앞쪽 반은 현재 비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요. 뒤쪽 반만 개발을 했는 상태에 있고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축구장 한 3, 4개 정도 굉장히 작은 면적에 지금 건설이 되어져 있고 개발의 목적은 오픈 스페이스를 공급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지금 현재 2024년도에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건 2020년 공사 중의 사진이고요. 현재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빌딩의 총 층수는 100층까지 있습니다. 100층까지 있는 상태에 있고요. 건설하면서 1950년부터 이걸 하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다 계속 바뀌면서 1990년 후반부에 결정이 나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뉴욕시를 중심으로 28개 기관이 협력기관을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추진은 릴레이티드라는 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조 정도고 투입이 되었고요. 릴레이티드하고 이 세 개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메이저 회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사업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세금을 거의 7조 정도를 면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1000% 정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용적률을 3800%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만큼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해서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반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드슨 야드의 구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지하에 총 4선의 라인이 철도 라인이 운행을 하고 있고 1개 라인이 추가적으로 건설되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상 구간에서는 기지가 있고요. 화물 기지는 다른 데로 빼고 여기는 통근 열차 기지로만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를 개발을 해서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실은 철도 분야에서는 데크까지만을 고민을 했지만 위에 건축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기초하고 칼럼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 스페이스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내려온 말뚝하고 기둥들이 전부 다 굴절되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 배치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도 굉장히 좀 하이테크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러스 구조라든지 굉장히 PC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뚝 한 4개, 5개 정도 해가지고 100층까지 빌딩을 올리는 그런 구조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전부 다 데크를 활용한 방식들입니다. 데크를 활용한 방식들이고요. 공통점은 굉장히 대규모로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몽파르나스에 또 가서 보면 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세 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대형 아파트 건물이고요. 홍콩 촬영기지도 총 6개의 촬영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촬영기지를 지으면서 위에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통상적으로 60층까지 아파트를 짓고요. 다른 지역보다 분양가가 비쌉니다. 더 좋습니다. 더 좋게 지어집니다. 기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로
분양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을 그만큼 좋게 확보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좀 소규모 공사 현장 공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런던에서 했던 상황입니다. 2세대 정도 되죠. 두 개 라인 위에다 간단하게 비 몰려서 그냥 맨션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맨션 3개 동입니다. 이 3개 동 짓는데 비용이 1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1조 정도 들어가서 굉장히 고비용의 사업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도시란 도시에서는 거의 다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메가시티뿐만 아니고 이런 뭐 토론토라든지 비엔나 같은 경우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토론토 인구수 300만 정도 되고요. 비엔나 200만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 도시도 사실은 향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현안 사항들은 뭐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내에서 이제 터널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각도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좀 전에 서울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데크 형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또 한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크형으로 가게 되면 현안 사항이 이런 사진에 있는 우리가 굉장히 철도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 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철도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철도에서 데크 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작업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3시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제약 조건을 어떻게 극복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거냐. 요 두 가지 부분은 기술의 파트인 것 같습니다. 싸게 안전하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옛날처럼 비석길역 오목살이가 아니고 비싼 괜찮은 주거 공간, 사무 공간, 복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 조건을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음 진동은 당연히 완벽하게 제어를 해야 될 것이고요. 분진자라든지 공기에 대한 문제들도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기술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없는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철도에서는 소음 진동 환경 기술들은 전부 다 레벨이 굉장히 낮은 로레벨의 기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지만 구간이 짧은 구간에서는 비싼 거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항공에 쓰고 있는 소음 진동 제어 기술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쓰게 되면 부가가치를 충분히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술 개발의 파트일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비슷한 얘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렇지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자나 오류 같은 경우에 행복주택 사업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비용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BTS라고 얘기하는 데크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에서의 경쟁력은 위에 건축물은 빼더라도 인공지반을 조성을 할 때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냐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행복주택 사업할 때 조성 추정 비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코티가 추정했던 비용들이 제곱미터당 167만 원이었고 저희가 22년도에 추정해보니 제곱미터당 한 3천만 원 정도, 평당 한 1억 정도 비용이 수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 차이입니다. 철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작 단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정리 차원에서 보면 법제도적인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의 역할은 아니고 정책하시는 분들이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부동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특성상 이거를 반드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정책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자체나 정부나 공공기관이 모여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모여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누군가 힘을 싣고 탄력을 받고 차고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행복주택 또한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크게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철도 운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LH에서 실무진들에서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철도 분야에서 협조가 너무 안 됐다. 공사를 하고 싶은데 현장 접근도 안 되고 시간도 확보가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분은 철도 사업은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협의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고 다 아실 겁니다. 조그만 공사하더라도 철도 연변에서 공사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든 뭐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뭐 서울시에서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기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한 1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전 계획도 가지고 개발 계획 가지고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주는 사람은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받는 사람은 아무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못 나간다는 얘기죠.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대안들은 서울시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내에 지금 가능한 공급지가 3.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량 기지만 잘 활용하면 용적률을 조금 조정하면 거의 한 60만 원 정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 땅인 거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구로 차량 기지에 대한 위성 사진입니다. 여기가 구로 차량 기지가 되고요. 여기 2호선 라인이고 위에가 신도림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라인을 따라서 얘를 지하화시키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뭐 도시를 재생한다든지 도시 굉장히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뭐 여기를 개발한다면 산책로 내지는 이제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집값 많이 올라가겠지만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도시의 재구조화라든지 도심지 재생과는 거리가 좀 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면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계획을 세우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기지를 덮고 기지는 데크로 덮고 이쪽 부분은 빌라촌인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빌라촌입니다. 이쪽도 아파트촌이지만 굉장히 사용이 오래된 구간이고 크게 한번 꿈을 그려본다면 이 전체를 통합해서 같이 재개발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초기부터 굉장히 촘촘한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써니사이드 야드는 브루클린에 있는 뉴욕에 있는 또 하나의 차량 기지인데 한 30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1990년부터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22년도에 나온 핸드북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여기 검토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단순히 건설하고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이라든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자원 순환, 그 다음에 커뮤니티 구성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화가 아니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 도시에 걸맞는 준비를 사전에 굉장히 하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이그젬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와 정책, 일본하고 차이점입니다. 택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에 있는 택철법이 우리나라의 철도 지하법하고 비슷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은 공통입니다. 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가 공통적인 사항이고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일본의 택철법에서는 적절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법을 통해 규정을 합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법에다 명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특별법은 사업은 하되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가 특별법 요지인 걸로 개인적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해외 사례에서 안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특이한 사항은 야간 작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지면 공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져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뭐 12시간 이상 접근해서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의 상황은 야간에 3시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준비했던 그 기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저기 인공 데크라고 인공 지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까지를 개발을 할 때 열차가 운영하면서 개발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저비용으로 개발할 건지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고요. 이 위에 부분은 그분들한테 드리면 됩니다. 건축하고 창작하시고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만드시기 때문에 드리면 되고요. 철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인터페이스가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많은 아이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기술 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단순하게 지하화를 해서 공간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최종 목표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 균형 발전과 경쟁을 확보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큰 틀에서 혼돈이 없이 크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학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